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장애인국가 국가장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을 앞서서 일단 저희 국가를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국가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기관에서 만나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복지가 좀 발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위원회라고 해서 포항시청에 장애인 복지과의 담당 팀장님 두 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저희 사업 설명회는 2027년부터 장애인 자격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2026년 7월 1일부터 통합돌봄이라는 어떤 팀이 장애인 복지가 포함된 팀이 또 만들어져서 정책과 협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있는 장애인 자격 지원에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오늘 저희가 서울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안동에서도 오십니다. 실제 사례와 그다음에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오셔서 진행하니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듣고 실무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교육 진행할 때 저희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공주환경부 국장 김신국장님을 소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국장 김진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 장애인들이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또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지원 사업은 지금 시대의 장애인 복지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거울 삼아서 포항시 맞춤형 자립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본과 여러분들과 김덕영 본과장님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유익한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신미아 팀장님, 대구의 성운택 과장님, 안동의 박성환 복지사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김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사업 설명에 관련된 또 안내를 주셨는데 포항시에 굉장히 큰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저희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지금 혹시 책자 다 받으셨나요? 책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자, 하나, 둘, 셋 흔들어주세요. 저희 강사님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통합지원센터 신미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신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항이 아직까지 저희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포항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영천시, 구미시, 경주시, 한 개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일단 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제 시도 단위로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시설 측에서 많이 반대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7년에 이제 본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부터 꾸준하게
지자체를 이제 저희 자립지원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고 참여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갔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꽤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고 그때 포항시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자립은 지역 분위기상 어렵다.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맡게 되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지원 정책의 흐름과 저희 중앙센터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역마다 이제 곳곳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어떤 역할을 이제부터 해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립지원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장애인이 과연 자립이 가능한가? 뭐 이런 또 특히나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또 그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시설 측에서 오랫동안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물음표를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여기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용시설도 있지만 뭐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시설, 거주시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물음에 대해서 갖고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장애가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제 갖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가정이나 개인의 몫으로 많이 남겨지긴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 역할을 해주었던 곳은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가 못했던 일을 저희 민간에서 희생과 열정을 다해서 시켜줬는데 막상 이제 시대의 흐름상 갑자기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즉슨 그게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욕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00년대에서는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IL,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이제 정책이 사실은 이제 당사자로부터 시작을 됐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외침으로부터 뭔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저희 장애인복지법상에도 자립생활 지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지금 주거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도 마땅히 이제 그들에게 주거라는 기능을 제공했던 국가적 제도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주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사실은 이제 주거권에 대해서 외치지만 주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복지부 내에서는 많이 없었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이나 영구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거 취약계층,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분들, 그리고 정신, 노인분들, 주거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복지부보다는 이제 국토부가 많았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모단체들의 목소리가 2010년 들어서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발달장애를 갖고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목소리 때문에 발달장애인 법도 생겼지만 이제는 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부모들이 한쪽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권리협약, UN CRPD고 저희 19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사회참여인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2002년에 비준을 했고 선택의정서는 2008년에 비준을 했고 2022년에 선택의정서에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이 있는 것처럼 국제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흐름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가장 저도 뒷단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돌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의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달시설, 저 보시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거의 퇴임 직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탈시설이 저 세 글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반감이 굉장히 컸었죠. 첫 번째는 뭐 시설협회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시설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는 저희 자립법도 2022년 3월 18일에 제정이 됐지만 바로 폐지를 하고자 했던 부모님들의 요구 때문에 7만 명이 서명을 해서 다시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굉장히 충돌되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시설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또 탈시설을 반대하시고
또 부모연대 아시죠? 장애인 부모회나 전국 부모 장애인 연대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또 지역사회에서 또 살게끔 하시고, 또 하나는 또 시설협회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또 전장현 같은 곳에서는 또 탈시설을 하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뜯기고 최종 발기현실이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문재인 정권에 출마를 해서 지금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탈시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조성 사업이었고, 세 번째부터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난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2025년 3월 18일 날 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의 법 시행과 함께 본 사업에 맞춰서 거의 설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작년이 제정이 됐고 올해 시범 사업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침이 거의 법 체계를 따라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립지원 시범 사업과 본 사업의 체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저희 사업은 이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장애 특성이나 이제 요구에 맞춰서 주택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 인력, 또 민간 수행기관까지 자립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분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입소 장애인, 그리고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분들,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고령이시거나 대상자 대부분들이 보호체계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용고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가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거나 뭐 사고에 의해서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지역에서 이제 대안을 저희 쪽 사업으로 많이 연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부터고요. 올해 시범 사업이 거의 막바지고 내년 3월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자립지원 시범 사업은 22년도부터 이제 국비와 지방비의 1대1, 그러니까 5대5죠. 그리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도 단위가 1.5, 조 단위가 3.5 정도 부담하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금액은 국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한 154억 정도? 내년에 27년은 이제 부처하는 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부 예산안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달 체계를 보시면 일단은 저희 이제 민간기관 중심으로 좀 보자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는 지역별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서원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자립생활센터도 들어가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이 한 7개로 늘어났어요. 원래 저희가 이게 79개, 기초까지 합치면 79개 기초 지자체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수행기관 중에 7곳이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을 보시면 첫 번째는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미 탈시설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지자체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뭐 인천, 부산, 대구, 뭔가 대표적인 광역지자체 우선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6년에는 44개인데 이 44개 광역 10개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0개 기초나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예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해당 기초에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분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79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7개 기초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자립을 하고 있는 분은 481명입니다. 저희가 481명 중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446명이고 주택은 422호인데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3가지 유형으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립유지형,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시범사업 안에서는 원래 첫 번째는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만 있었는데 마지막에 유지형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지원형이 아무래도 지원 피로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하셨던 분들, 뭐 20년, 많게는 이제 30년 사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지역사회에서 독립을 하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외로움과 건강상의 어려움, 또 적응의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령을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적응을 하면은 단계별 자립이라 해서 집중 지원형이었다가 1, 2년 뒤에 본인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가면 지원형으로 빠집니다. 지원형으로 갔다가 이분이 일자리도 연계되고 사실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살집을 얻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일정 정도의 사례 관리만 가능할 수 있는 유지형으로 또 단계별 자립으로 연계가 됩니다. 한 명의 장애인분의 세 가지 유형을 접목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라 해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전담으로 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 3대1입니다. 3명의 장애인분에 1명의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그분들의 일상과 ISP 그리고 전반적인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정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집중지원형 같은 경우는 2대1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정착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돌봄을 받다가 또 시설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다가 자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5명이 시설장애인분들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LH에서 좋은 주공 아파트를 받았어요. 5호를. 처음에 자립을 했을 때 한 집에 다 모여서 주무셨다고 해요. 한 달 내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본인이 살았던 시설에 가서 그분들 이제 동료들, 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다시 집에 와서 또 일주일 내내 울다가 근데 한 달 만에 각자 집으로 흩어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만족도 있게 잘 사시고 계시고 활동지원 추가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 바우처가 있잖아요. 국비 바우처는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최대 많이 받아봤자 어느 정도 이제 중복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150시간, 180시간, 적게는 40시간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손길 하나부터 질문 하나까지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지원 국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스스로 식사도 가능하시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외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의 국비 바우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본인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누군가가 코치를 해줘야 돼요. 전남인력같이 사회복지사분들은 그 한 사람한테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200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장애 유형 중에서 아까 422명 중에서 80%가 지적하고 자폐성이에요. 가장 우위를 참여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발적입니다. 직접 장애인분은. 그랬을 때는 밤 10시고 11시고 이제 전담인력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편의점을 지금 나가도 되냐 뭐 이런 질문부터 주말이면 또 많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정착에 압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한 달에 200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사업을. 활동지원 단가 높은 거 아시죠? 필요는 한데 지자체는 그런 한 명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도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그만큼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간간히 해주십니다.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이슈화가 됐던 생동원권도 그렇고 대안이 많이 없어요. 지역의 대안이 그닥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나 국민임대 아파트 연결해가지고 뭐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있다면 그분들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정글화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담 사회복지사와 활동지원을 붙여가지고 그분들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물론 다른 대안도 있었죠.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색동원같이 이렇게 엄청난 이슈들은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직접 자립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내용만큼 말씀을 드리면 거주시설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해외 선고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복지부하고 인천시하고 시설의 운영 주체인 강화군이 3자 이제 회의를 했었죠. 그 회의 최종 저희가 이제 한 7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과정이 길었고 저희 개발원에서 맡았을 때는 조사 거기에 여성장애인분들은 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색동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곳이 쉼터입니다. 쉼터.
그래서 쉼터에 갔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시설의 학대로 인하거나 뭔가 그 폐쇄된 시설을 저도 한 7곳을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다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맡아서 조사를 했던 그 전체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와중에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흩어져 있는 시설 거주인분들을 처음 조사해봤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긴 한데 그럼 이분들은 조사를 해서 시설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집으로 가고 싶은지 자립을 희망하시는지 이렇게 뭔가 지원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의 의사 확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하기도 하시고 저희가 그걸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시설에서 장기간 그분들을 봐왔던 분들은 뭐 그냥 조그마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 이분이 뭘 뜻하는 바를 알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물어보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가 명확하신 분들 중심으로 자립을 이끌어내고 또 나머지 분들은 부모님들 반대나 설득도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시설을 원하세요. 거의 백발백중. 왜냐 자기 자녀가 혼자서 얼마만큼 잘 살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또 저희가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경 조성비라 해서 인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설에서 지역으로 주거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한테 맞는 주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 변기 위치도 바꾸고 문짝도 갈고 그 다음에 뭐 방충망부터 안전망의 방염벽지부터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증금, 현금 지원은 잘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지자체와 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도 사용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설 자립도 있지만 학대 피해 쉼터에서 오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쉼터는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싶어 할 때 그런 분들은 중앙역 조성비라든지 저희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라 해서 이게 원래 시범사업이었다가 작년부터 본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법에 근거해서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목돈을 이제 갖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시설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1200에서 평균 1500 정도? 그러면 보증금을 집어넣고 나머지 목돈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제 전담인력 사회복지사를 못 믿기 때문에 공적인 식탁의 기관에 의뢰하는 거를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는 좀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야간체제 의료반전 서비스부터 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저희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따 오후에서 설명하실 텐데 거기는 자립하신 발달장애인 9분, 10분에게 활동지원 추가 지원을 거의 월 340시간씩 그래서 거의 다 24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만 3년 지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자원체계가 부족하신 지자체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여기 정착금이 있나요? 1000만 원인가요? 아, 1000만 원. 정착금은 지금 국비 지원이 아니고 순수 지방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경북은 안동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설에서 나오면 시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지원하는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는 서울시는 이제 1,800이고 경기도는 2,000만 원이고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울산은 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작아서 6년에 폐원재활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울산의 폐원재활원이었고 이제 조규용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대규모 시설이었기 때문에 168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울산광역시였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기초단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다 껴가지고 조사원이 한 4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폐원재활원이 다른 시설과 달리 동단이 이렇게 한 건물에 이렇게 몰아서 사는 곳이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에 펜션 건물처럼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동인가? 한 집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43명이 분산해가지고 4박 5일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분이 자립을 했냐? 울산 중구와 북구가 이제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됐고
그 중에 지금은 3분 정도가 자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분들을 쉼터에 이관을 했고 쉼터 측에 있는 분들을 이제 먼저 자립을 이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착금이 500만 원이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본 사업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자립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보호자도 할 수 있고요. 전담 공무원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당사자도 다 당연히 할 수 있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욕구조사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자립조사가 2가지인데 신청에 의한 조사와 시설장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욕구조사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자체가 접수를 하면 지자체가 이제 지정하거나 공모 위탁을 한 민간 수행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관이라든지 사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립생활센터나 부모님들 단체들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기관에서 일정 기간 방문 자립조사를 통해서 자립지원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자립지원위원회는 법에도 13조에 있는데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위원회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조사를 통한 그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위원회는 일단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의 전문 수행기관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랑 사후관리까지. 절차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의 로직 모델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도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중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초기 상담하고 조사해서 지금은 이제 먼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요.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 그 지원의 강도에 따라서 자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ISP를 먼저 하는데 법에는 일단 선정된 장애인한테만 ISP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약간 바뀌긴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누적입니다. 누적 481명이고요. 재가장애인은 242명, 거주시설 142, 학대피해 32, 단기거주 7명, 공동생활가정이나 기타인데 기타가 이제 대부분 체험홈,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체험홈이 거주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계된 장애인들도 있다. 그리고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누적은 481명, 유형별은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는 왜 종료를 했냐면 완전 자립이라 해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거나 본인이 서비스를 이제 받지 않겠다. 그런 자발적 거부에 의해서 종료가 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결혼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481명 중에 한 분이 재입소를 하시긴 하셨어요. 재입소의 사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제 어떤 범죄에 연루되는데 저는 피해자는 지원 내용이 많은데 그분은 가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확실히 시설에서부터 이미 가해 경력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희망해서 나왔지만 쉽지는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한 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사망도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79.8%가 발달장애인이시고 대부분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연령별 성별 불포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지원형, 유지형, 지원형 가장 중간의 사이즈인 자립지원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지원형이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또 이분들이 기존의 구피 바우처를 활용을 하고 저희가 활동지원 추가 지원이 179명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장애 정도가 경하거나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이 선정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 정도가 100% 거의 심한 장애인 분들이 100%인데 반해서 일정 정도 전담 인력의 지원과 활동 지원의 국비 가지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주거 전환하신 분들이 대부분 집중 지원형이시고 제가 장애인 중에서는 부모의 공백이라든지 혼자 사는 독거 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방치돼 있거나 방임됐거나 방관되신 분들 중에 일정 정도 개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성과는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좀 향상이 됐다 그러시고,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경제활동도 많이 증가되시기도 하셨다는 얘기고, 사회활동은 뭐 당연한 것이겠고, 제가 자립지원 사업을 약 40분 동안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법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자립법이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의 자립 및 장애인이 아니고요. 장애인의가 빠졌네요. 그래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법은 일단 총 도치까지 포함을 하면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법에는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가 빠뜨린 게 일단 연도별 이제 뭐 지자체 계획이 없어요. 시도 계획이 없고 연도별 시행 계획도 좀 빠져서 이건 나중에 법 개정을 할 사항인 것 같고요. 3년마다 이제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 실태조사랑 같이 하게 할 수 있고 기본 계획도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랑 같이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은 일단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 체험이랑 장애인 주택 그리고 긴급 주거생활 서비스까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 하위법령 마련 연구라 해서 법은 작년 8일날 제정이 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에서 위임한 대령과 부령을 이제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 11월에 정책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측과 시설 부모의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한번 법을 찾아보시면 법의 제2조가 대부분 정의잖아요. 그 정의 안에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주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와 주거전환 지원에 거주시설 장애 협력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보통 2시간을 하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이 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지법이 올라올 정도로 시설부모님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한 상태고 여전히 의견을 계속 제출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임 사항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법에는 아까 얘기했던 제2의 거주시설 범위 그리고 기본계획이랑 중앙통합지원센터랑 뭐 이런 내용들이 시행령, 대령으로 위임돼 있고요. 규칙은 이제 부령으로 각자 이제 시행에 대한 필요한 것들, 절차나 뭐 내용, 방법적인 것들이 이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개의 령과 20개의 규칙인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하위법령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우선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 법에 있어서 일단 의견을 먼저 내주실 것 같고 거기에서 뒤에 적용되는 서식까지 의견을 마련을 해서 8월 25일 날 정해졌어요. 날짜가. 그때는 민간에 대한 이제 공청회를 진행이 됩니다. 서울이고요. 이룸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8월 25일 날 저희 법의 구체적인 령과 규칙의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때 질문을 받았던 게 통합돌봄하고 이제 자립지원 어떤 차이가 있냐. 이 포항 같은 경우는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 통합돌봄도 지금 기초까지 합치면 이제 100개가 넘어갔는데 통합돌봄법이 제정이 이제 작년에 됐고 거기는 령과 규칙을 유예기간을 1년을 줬기 때문에 벌써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 요양 등에 의한 돌봄 통합에 대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에 주요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는 의료와 요양이에요. 그러니까 보건 서비스죠. 보건, 건강. 근데 다만 법에서 주장하는 목적이 뭐냐?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쪽의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장애인 통합돌봄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그 추진 지자체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 통합돌봄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복지부에도 하나의 단위 신설이 됐어요. 조직체계가 바뀌었어요. 거기도 통합돌봄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정신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그 내년부터 정신도 통합돌봄이 돌아가요. 그래서 노인은 큰 대상자가 되고 장애인 쪽의 통합돌봄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돼. 작년에 시범사업 하다가 올해 이제 본사업이 됐고 내년에는 이제 정신 쪽도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이제 통합돌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초기 정착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업이에요. 시설에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아니면 쉼터로부터 뭔가 이분한테 발생하는 변화, 주거 전환이 일단 가장 핵심이고 그 주거 전환에 있어서 초기 정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통합돌봄이라도 연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의료와 요양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는 건강이나 보건 계열의 의료 서비스겠고요. 장애인 통합돌봄은 아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건강주치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아시겠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연계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발달은 장애인법에서 일단은 지원하는 걸로 일단 제외가 됐고요. 의료통합에서는 일단 그 지체장애인과 내변병 중심의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지금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미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도 또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이나 이런 정책이 정착기에 들어서면 조금 더 이 대상자나 서비스를 구분되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이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 창구도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이나 인력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대상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료에 일단 구분을 해서 안내는 드렸는데 저희 이제 법 시행되고 나면 저희는 30년까지 일단 6,000명이 이제 목표인 게 국정과제입니다. 저희 국정과제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요양 서비스가 생활령이고 지금 현재는 65세 미만의 지체 내변변이고요. 심한 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뭐냐? 노인이죠. 그래서 지금 통돌의 시스템은 대부분 노인 중심으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통합돌봄에서 교육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는데 대부분 주체의 표현이 어르신이에요. 대상자를 어르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안에 분명히 장애인도 있고 내년에 정신도 있을 텐데 일단 우선은 노인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중앙장애인 지원사의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중앙센터의 역할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2의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업을 대부분 위임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권리보장법이 제정된 건 아시죠? 네,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은 위에서 기간 3년을 통해서 저희가 28년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지금 장애인복지법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 안에 이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사실은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의 서비스법이 중복으로 이제 합쳐진 게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법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빼고 장애인 복지법 안에 서비스 내용들은 장애인 복지법 안에 남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장애인 개발원인데 이제 2년 정도 뒤에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안에 15조에 있습니다.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연구 기능과 정책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연구 기능은 저희가 시범 수업을 5년 동안 하면서 복지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5년간 모니터링 연구나 모형 개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통합지원센터나 이렇게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침을 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들고 또 지역에 있는 수행기관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또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주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감이나 이제 국회나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게 이 통계입니다. 통계. 올해부터는 저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영역을 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를 통해서 지금 시스템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이제 전산화하는 거예요. 항공기운과
희망이요.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약 6억의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중앙센터가 뭐 개발은 하진 않지만 포맷을 결정을 하고 그 내용 안에 절차 내용들 그리고 소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전달체계가 뭐가 있냐, 기관에 위탁하는 기관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사전에 주셨는데 저희 법안에 이제 16조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안에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전달체계가 있어요. 전달체계를 하면 이제 한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3조의 자립지원위원회가 있고 15조의 중앙센터가 있고 16조의 지역통합지원센터가 있고 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체험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중복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5조와 16조 그리고 29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는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굉장히 길다. 예, 이렇게 기름이 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후에 오시는 분이 대구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은 이제 지역명을 달고 뒤에는 이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통합이란 말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뭘 제때 통합을 하겠다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통돌도 너네가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통합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나 대상자를 지원하는 내용들이고 16조는 지자체에서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날 하위법령 설명회 할 때 이 16조는 일단 그 기초 단위가 아니고 시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의 기초에 있는 자립지원 수행기관들의 지역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기능을 맡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북이 이제 몇 개가 있죠? 그 기초가 시군이 몇 개예요? 22개요. 그러니까 22개에 만약에 이제 30년까지 각 기초 단위에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수행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하고 매뉴얼 만들고 이제 평가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대상자의 정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립법 수행 주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부에서는 우선 지원 사항으로 해서 지역통합지원센터는 이제 시도 단위로 설치할 예정이고 29조의 기초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센터는 이렇게 공공기관, 서비스원,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3개 기관에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도 17개 시도가 있고 공공기관은 거의 없잖아요. 혹시 경북에 공공기관이 있기는 한데 저희 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는 경북발달지원센터가 있겠죠. 그리고 조례를 정하는 기관이 뭐냐면 시도지사가 결국에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경북 도민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한 기관, 대부분 이제 도의의 위탁을 받은 위임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기관에만 지역통합은 위탁이 가능해요. 인천도 사서원이고 부산도 사서원이고 광주는 조례 설치, 서울은 일단 아직 지역통합은 안 들어와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서원입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서원이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는 사서원이 있으면 사서원에 이제 의뢰를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사서원이 장애인 쪽은 잘 몰라요.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이 없고 행복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원에 왜 제가 장애인 쪽을 잘 모르냐 하면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많이 해요. 서비스 평가를 한다거나 기관평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장애 쪽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 그러니까 소속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는 소속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이제 위탁을 받으려면 어쨌거나 장애인 정책 쪽에 장애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은 뭐냐면 장애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이 자립 신청을 직접 받고 그 조사를 수행하거나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은 이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게 될 겁니다.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같이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자립지원으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택 내 서비스를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건강에 대한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자리나 이런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그분에 대한 사례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기간을 두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 두 개의 기능, 지역 통합과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위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법은 이제 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공청회를 진행을 하고 공포는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포하고 3월 19일 날 시행을 하고, 근데 본 사업도 3월 19일인데 법 시행과 같이,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업을 잡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요. 저희가 30년까지 누적으로 6,000명입니다. 그래서 6,000명이고, 그리고 지자체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전국에서 다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냐, 복지부에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복지부의 계획은 이제 점진적 확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4개, 79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 이제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그러니까 참여하는 지자체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포항시가 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희망을 한다고 하면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몇 명을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그 규모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전국에 229개 정도 기초지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 예산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국에서 다 으쌰으쌰 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역의 또 재정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분들 의견은 당장 예산이 내년에 없는데 내년에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을 때 복지부에서는 아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지 않지만 30년 안까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포항시에서 누군가가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자립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럼 포항시는 가까운 데가 경주죠? 경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국비가 5고 지방비가 기초가 3.5예요. 그러면 이제 경주시 입장에서는 경주시에 있는 장애 노선이기 때문에 포항시를 지원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 1.5가 있으니까 뭐 지원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정책 시책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30년까지 참여를 하는 걸로, 법은 이제 내년 19일에 시행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혹시 예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타를 같이 참여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기재부 연구기관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전제로 하는데 질문이 너무 어렵고 그거에 대응하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복지부랑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는 나왔는데 일단 계속 추가 질의가 있어서 그래서 예타 진행 중이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사전에 질의 받았던 내용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우수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처럼 접수화가 돼서 10점 이상이면은 대상자고 69점이면은 탈락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지자체가 자립지원을 몇 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를 세우면 보통 최소 단위가 이제 4명, 많게는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60명인데 자립지원이라는 게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넓기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처럼 신청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삶을 살게 하거나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같은 경우는 돌봄체계, 그분들이 방치될 확률이 높거나 부모가 고령이거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몇 개를 적어놨어요. 소득은 당연히 수급자 우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위원회 심의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는 정해졌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봄 사업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보호센터처럼 이용시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연금이나 수당, 그만큼 인프라나 자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만약에 포항 같은 경우도 내년에 본 사업이겠지만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장애인 쪽은 시설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시설 입소 대기자. 희망고문인 거죠. 언제까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 색동원도 전국에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음 달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그만큼 시설도 이제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기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주택이랑 인력이랑 활동 지원이랑 이런 공공자원이랑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일부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저희 자립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 자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돼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저희 어렵고 쉽지 않다. 지역사회 자립을 자립이란 해가지고 이제 법 제2조의 정의에 제3항에 지역사회 자립이란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거긴 거주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희 시설협회 측이나 시설 부모회 측에서 왜 시설이 지역사회 자립이 아니냐 우리도 지역사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제 법을 쭉 보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곳이 시설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가서 대부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잖아요. 장애 등급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접근성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법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에서 덕수동에 만약 사무소에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 집에서 이제 서비스 신청하는 거고 시설도 이제 가까워서 이제 신청하는 거하고의 접근성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고 포항시에 자립지원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역할과 기능은 시설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수행기간 안에 그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7개 기관이 거주시설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자립은 접근성에 대한 제한적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시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복지재단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내에서 기능을 되게 다양화하세요.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동천의 집 거기는 발달장애 주간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정도 지역에서 이분이 자립 지원을 하다가 고령이 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되면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인 내에서 A라는 장애인 한 분한테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인 내에서 많이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읍 같은 경우도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거주시설이에요. 이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애인분들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자립을 하게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해서 다시 이제 시설에서 입소를 또 하기도 하고 시설장애인분들이 다 자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맞는 본인의 기능과 의사에 맞는 이 서비스 선택권을 좀 확장하자. 그래서 그거는 뭐 시설이냐 뭐 IL센터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 시설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지원을 했었고 일상을 지원했는데 장애복지관도 오셨겠지만 데이 지원이 많잖아요. 9시, 6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데 주말과 야간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낮 동안에 할 수 있는 이제 전문기관이 있고 또 생활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주거생활이에요. 그래서 시설 측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이 사업의 초기 출발 자체가 탈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반감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설 측에서 입점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시설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선정권의 권한 자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중증 발달 통합 돌봄이 유형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2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박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쪽에서 이해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구미 같은 경우는 원래 하고 있던 시책이 기숙사였어요. 취업을 발달장애인 고용훈련센터랑 같이 했었는데 그게 구미시 자체 사업이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기숙사가 지원 기간이 1년인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저희 사업으로 그 기숙사 사업에서 전화를 한 거죠. 대상자가 굉장히 본인의 취업부터 해서 본인의 삶을 설계할 정도로 구미는 약간 좀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 저희가 지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구미시에서 살고 계신 분이 취업이 이제 제한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 종료가 되겠죠. 만약에 최중증 통합 프로그램 대상자가 5년 지원을 받다가 부모가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보통 대부분의 수요는 계속 지원인 거잖아요. 지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마다 지원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복지부 내에서도 그걸 정해주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집중지원형이 이제 예산이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사실 지역에 유사한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시범사업에서는 자립지원의 초기 정착에 나머지는 이제 통도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장애복지관을 연계하는 방안들은 고민은 하고 있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자립지원 관련된 설명을 하는 이유가 포항시에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삶 전체가 좀 나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라는 것이 중심이라서 탈시설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같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에 좀 방점을 찍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에 참석해 주실 분은 대구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우택 과장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곧 나오실 건데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서우택 과장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종합복지관에서 했고 그 뒤에 이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이라고만 하면은 다들 잘 모르십니다. 희망원입니다. 제가 당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여기 폐쇄됐던 글라라이 집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요. 저도 되게 약간 억울함을 많이 느꼈어요. 나름 안에서 장애인분들의 개인별 지원을 위해서 안에도 이제 대고 나가고 포항에도 야구보러 많이 왔습니다. 오시고 왔다 가고 이제 뒷장 같은 거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요 기사 뜨고 알았어요. 아,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구나. 그 전까지 아예 몰랐습니다. 문제 있는데 딴 데였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 가지고 같이 없어지나? 우리가 인생양인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무기력함도 느꼈고 그런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거주시설 계신 분들 기능 감정이 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폐쇄 반대짓기 있잖아요. 저기도 제가 같이 인솔에 나갔어요. 나가서 반대짓기도 하고 이게 뭐 결정된 상황이라서 폐쇄가 됐고요. 탈시설 자립지원이라는 TF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원해가지고 폐쇄되는데 내가 돌봤던 분들 좀 내손으로 좋은 데 보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자립을 지원했고요. 그때 한 45명 정도 자립 지원하고 한 50명 정도는 다는데 전원 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 좋게 고용수기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희망마을로 옛날 희망원이었습니다. 자립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다가 저희 대구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조금 다른 게 중간 지원 조직을 저희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아니라 주택 운영하는 곳들을 좀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교육을 해드리고 발굴 같은 거 도와드리고 거주시설하고 주택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좀 강성 집단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하시면 좀 싸울 때가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저희가 껴가지고 좀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강의 준비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포항에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대구는 주택 유형이 꽤 많습니다. 그 주택이 어떤 게 있나, 어떻게 시작했나 좀 설명해드리고 어차피 정책은 앞에서 얘기하셨을 거고 뒤에 계시는 분이 직접 이제 주택 운영하시는 곳이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은 되겠다 그 생각에서 저는 주택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대구에는 3가지 유형의 총 29채 플러스 4채 7월달에 4채가 더 오픈합니다. 총 3채가 되죠. 정원은 총 15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립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이제 장애인주택이라고 명시하더라고요. 아마 내년부터 장애인주택이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총 3가지 유형이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자립주택, 자립지원 시범사업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 포함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주택을 아마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지원하신다면요. 그 앞에 있는 주택들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은 주택을 이제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이건 대구시에서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0% 시기로 했고요. 당시에는 주택 하나出표하는데 2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2억 안에서 다 알아서 해라.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싸가지고 가능했는데 순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불가능해졌고요. 그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고 1인 1실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택에 방이 3개 있으면 3명 살기도 하는데 솔직히 방이 좀 작아요. 3명 있는 가구는. 거의 2명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특하게 이건 저희는 단독주택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초기에는 단독주택이 다 하셨어요. 1층 주택에 사시면서 계셨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아파트로 넘어간 추세입니다. 총 62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원 세탁 때 많이 커졌거든요. 그거 해결한다고. 저희 홍보 영상인데 홍보 영상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미안성입니다. 주택안이 어떻게 생겼나? 운영하는 곳이 뭘 하고 있나? 그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 서비스원이 북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개인별 자립 역량 강화와 주거 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북구 관음동 7곡 IC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남성 입주자용 아파트 한 채, 여성 입주자용 아파트 한 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택은 1층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및 이동 보조기 사용이 편리합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은 공용 공간인 거실이 있으며 텔레비전과 소파,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좋은 베란다에는 스프링클러와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1인 1실 구조로 운영됩니다. 각 방에는 침대와 수납장, 옷장이 갖춰져 있으며 주방에는 4인용 식탁, 냉장고, 세탁기, 조리기기와 식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곳곳에는 안전 손잡이와 스프링클러, 각종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받아서 세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주택을 받았었고요. 당시에도 2억 가지고 어찌어찌 주택을 샀는데 1억 8천이더라고요. 2천 가지고 어찌어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자립주택이라고 요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 할 때 요거 남부가 선정이 되셔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주기한이 최대 6년인데 당시에는 거주기간이 제한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구시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6년으로 줄었고요. 거주 형태는 한 주택에 1에서 2명. 장애인주택 1인 1실이 무조건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무장애 주택이라고 유튜브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1층 단독주택인데 리모델링비 한 4억 정도 든다 하시더라고요. 천장에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바로 타고 화장실부터 어디든 다 댕기실 수 있고 세면대가 이렇게 높낮이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총 20채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구 남부가 좀 독특한 게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구촌이라 가지고 큰 주택도 있고 주택 안에 수영장도 있고 막 했거든요. 그런 게 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 거의 빌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단 같은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주택이 없거든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영상 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단 남구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은 남구 대명동을 소재지로 하여 총 17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명동의 정겨운 골목들 사이에 위치한 주택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일반 빌라 건물이 많아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의 입주에는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도 안락하고 살기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 자립생활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대부분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께는 아쉬운 문턱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입주 이후에는 개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활 환경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욕실용품은 공동생활비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직 입주자가 없는 빈방으로 새로운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택에 필요한 용품이나 발생된 하자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남구장애인 자립주택은 자립주택에서의 생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범 사업이 1년 내에 끝내야 돼가지고 조금 급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LH 쪽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셔가지고 자기들 빈집 그냥 써라 하면서 명단을 쫙 주시거든요. 엑셀로. 가보면 막 계단이고 아니면 1층인데 약간 곰팡이 많이 쓰는 골방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정부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근데 담당자들이 약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들 공실만 좀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거 사업 준비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립지원 시범사업주택, 그리고 저희 뒤쪽에 또 얘기하실 건데 그것도 시범사업에 건지 거주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라고 하고요.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세대 주택이 많긴 한데 최근에 아파트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7채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와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직간접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6채, 용계동 3채, 효목동 1채, 총 10채의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간입니다. 주택 외부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현관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 현관 앞에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색상의 그림을 명패처럼 부착해두어 발달장애인 입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쉽게 구분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화장실은 미닫이문으로 개조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스프링클러,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비상조명 등 심장 제세동기, 휠체어 계단 이송기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주택 생활 부분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특별한 사례가 아닌 평범한 선택이자 삶이 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주택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가 좀 독특하지요. 여기 보통 원룸 빌라를 사용하고 계셔서 이런 거고요. 빌라 주인은 LH입니다. LH하고 장애인 지역 공동체하고 기간대 기간으로 계약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민간임대보다 조금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월세 올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LH라든가 여기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게서 그쪽 이용하시는 게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기간이 많거든요. 9개, 2개, 3개지만 중복된 기간도 있어서 총 11개 기간이 지금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저 11개 기간을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좀 많이 모이긴 합니다. 좀 주로 연락 올 때는 어렵다, 힘들다 그런 점은 좀 많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주택이 많아서 총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들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쪽이긴 한데 IL센터 쪽이긴 한데 아닌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주택도 IL센터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애인 자립주택은 다 남부 쪽이라 가지고 또 별개고요. 시범사업주택은 장애인 지역공동체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다사 IL센터가 있고 최근에 대구사람 IL센터라고 또 충북에서 선정이 되셔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12개, 11개 운영기관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 요즘에 산업 중심 생각 PCT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반영한다거나 당사자 의견 중시하십니다. 중시하는 정도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100% 받아주신 것도 있고요. 실패하는 것도 권리다 하면서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했는지 물어보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 통장자고 영원되신 분도 종종 계시고, 그런데 운영 기간에 따라서 우리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운영하시는 기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운영 기관들을 상한 평등화 시키려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립 지원 기본 교육이라고 사회복지사가 됐거나 코디네이터 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자 의견을 100% 수용하는 곳을 섭외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서 100%를 얘기해도 각자 받아들이는 건 10%가 될 수 있고 7% 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강사님은 주로 자립은 그냥 살아가는 거다라고 늘 표현하시고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자립이 아니다. 저도 약간 거주시설 있을 때 저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가서 자립하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가서 사시는 분들 모니터링하고 다들 도움받고 사시고 있고, 저도 이제 독립해서 애도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 도움받고 있습니다. 애 봐주니까 어머니가 참 고마우시더라고요. 당사자분들이 사시는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 대입해야 된다. 요즘은 주택에서 안 그러긴 하는데 예전에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말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대구도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저희도 집에서 술 마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같은 공적 네트워크 말고 친구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예전엔 그냥 복지관 연계해주고 어디 연계해주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친구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동네에서 살아가게 해주자 그런 얘기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입주자들이 동등한 존재다. 그 운영기관보다 거의 활동지원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활동지원사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린 발단 장애인 분들 20대 30대 보시면 약간 아들처럼 막 하시거나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달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범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립생활주택 입주 방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시범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사업 때문에 좀 복잡한 단계가 나올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구에서 일단 시범사업 하거든요. 저희 센터 시범사업 하는데 총 12단계에서 13단계쯤 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택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기초 상담을 가고 이 사람이 어느 주택과 어울리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어울리는 주택의 담당자와 함께 한 번 더 상담합니다. 가서 이분 소개시켜드리고 주택도 한번 구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외부 회의라든가 심의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고 좀 좋다 생각하는데 또 중앙생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중앙에서는 저희가 한번 돌려보고 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됐다 하면서 네, 그리고 주택 입주 중에는 입주자분들도 약간 헷갈려하세요. 자립을 연습하는 곳인데 네 집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운영하시게 되면 여기는 자립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얘기해 주셔야 될 거고, 자립을 연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자잘하게 짤게 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택 신청하는 것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서류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것도 최소한 연계라든가 동네에 뭐 있다, 동네 한 바퀴 같이 돌아주고 요 정도는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전착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주요 사업이라 했는데 저희 센터 이제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뽑아왔거든요. 자립 지원 사업의 흐름은 발굴하고 유산자 선정, 개인별 지원 계획,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이게 3단계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뭐 심의 뭐 있는 거 많은데 제일 중점은 저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발굴이고, 발굴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립 욕구 도출을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위해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택 운영 기관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저거합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택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발굴이 되지 않으면은 공실이랍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거의 공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이게 희망원 사태 이후에 나오셨던 분들이 퇴주하시고 채워지지가 않으셨어요, 아직. 최근에 이제 제가 장애인 또 입주할 수 있게끔 열어가지고 조금 채워지고 있고요. 그전에는 시설장애만 받았거든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체험을 저는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단기 체험을 해봐야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진짜 자립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잠깐 이 시설을 벗어나서 캠퍼처럼 놀고 싶은 건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입장에서 이분을 그렇게 한번 해봐야 이 사람이 안에서 사시는 게 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할 거고, 당시에 저희 희망원에 제 CMR 할 때도 3개월 동안 정리하는
입학하는 과정에서 40명을 다 단기 창업에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40명 아니 한 80명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다시 조사했습니다. 나가고 싶냐 나가기 싫냐. 나갔다 와서도 나가기 싫다 하면 되게 계셨어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시 연령대가 거의 60, 70대도 많으셨고 40, 50대도 많으셨거든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환경 변화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본인이 선택권이니까 저희도 뭐 억지로 보내지 않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다 자립을 좀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체험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단기 체험 활동 지원 시간 최대 300시간을 한 달 동안 제공해드립니다. 이게 100% 10이고요. 단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라고 대구에서 운영하는 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시간이라서 한 몰아서 10일 동안 쓰면은 24시간 활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근데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주택은 단기 체험을 최대 200시간 제공합니다. 시범사업보다 대구가 되게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복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시범사업주택에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설에서 도움을 대충 청할 수 있는 곳에 계셨는데 이제 지역에 나오시면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워하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것도 무섭고 뭐 그러셔가지고 활동 지원사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분들한테 중앙에서는 한 주택에 한 명 사는 걸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단기 체험 같은 경우에 2인 1가구가 되게 낮습니다. 혼자 사람 무서워하세요. 처음에 무서워하시다가 한 1주, 2주 지나면 내 혼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디자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거주시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한데 저희 쪽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저희가 최대한 실무자들끼리 얘기 좀 나누자 싶어서 단기 체험하고 난 장애인분들을 한 달 내에 저희가 중간에 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단기 체험 제공기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실무자하고 당사자를 모아가지고 단기 체험 동안 뭐 있는지 이렇게 공유하는 간담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거주시설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가서 뭐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단기 체험하고 오시면은 많이 업되세요. 나가니까 좋더라. 뭐 사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잘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세요. 어때요? 제가 시설에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안 자요 잠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나는 이분이 대체 뭘 했길래 이럴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궁금증은 끝났습니다. 해드리니까 시설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립을 희망하신다면은 좀 지났으니까 계속 자립을 하고 싶다고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 각 운영기관에서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거기 계속 보내겠다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단기 체험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거주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문가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주택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립에 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는데 되게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는지 다 아세요. 근데 이분의 장애인 당사자의 역사는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근데 만약 거주시설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대상을 그냥 보냅니다. 나가 살아가면서 안에서 보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간 정보가 좀 제한되거든요. 정보를 다 안 알려주세요. 그럼 나가셔가지고 사고가 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시설에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 되게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약간 들떠서 나오셨는데 그게 실패하신 거니까. 그래서 시설에서도 같이 이분의 자립을 위해서 정보 같은 거 다 알려드리고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만약 정신과가 있으면 정신과가 발현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서 이 장애인분의 삶에 되게 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시 40분입니다. 세 번째 설명에 관련된 내용 진행될 거고요. 안동장애복지관 자립지원팀의 박성환 사회복지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안동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저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환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제가 연차도 사실 얼마 안 됐고 안동 내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 지역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포항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부터 종사자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신미아 팀장님도 그렇고 성무택 과장님도 그렇고 자립주택 사업의 개혁, 특히 흐름 이런 걸 다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한 대상자의 역사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차는 토론, 자립지원 운영 과정, 질의응답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서론에 저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개요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심리아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24년도부터 이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저희 수행기관의 노력, 안동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노력 이 하나로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내리에 와닿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우리 대상자분들이 안정성 있는 자립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 전에 앞서 저희 복지관의 사업 현황부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실제로 이 대상자분들이 자립해서 자립 입주 기념식이라고 저희 수행기관의 장님, 시청의 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자리인데요. 저희 사업은 대상자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형, 두 번째는 자립 지원형, 세 번째는 자립 유지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는 집중 지원형이 2명으로 선정돼 있고 자립 지원형 3명 이렇게 총 5명의 대상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립 희망자로 돼가지고 저희 이제 자립의 의사는 표현해왔는데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사례 관리 중에 있고요. 현재는 6명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 3명은 이제 곧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 과정까지 남아있는 분들. 앞서 성우택 과장님께서는 대구에 83채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공실이 너무 많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랑은 완전 상반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하기도 한데 그 대구가 되게 희망적인 버전입니다. 희망적인 버전이고 아마도 포항시도 아마 시작을 하게 된다면 완전 처음부터 맨땅 헤딩을 해야 될 상황일 텐데요. 저희도 지금 그 과정을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째 LH 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거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는 것만 아니라 시청의 팀장님, 과장님 함께 동행하여도 아직도 업무 협약을 맺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민간 임대주택, 일반 부동산 사업자죠. 부동산 사업자들한테 주택을 이렇게 의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한호 저희가 확보했는데 요거는 LH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 대상자분이 직접 주택 청약을 넣어서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 후에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체험 되게 중요하다고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딱 한 채 단기 체험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적으로 내세울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기관도 최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단체 이런 기관들 한 30개 기관들과 다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실제로도 이렇게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의뢰하고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비고령 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 돌봄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립 시에 가장 중요한 게 활동 지원 서비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일단 활동 지원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자립 지원 유형에 따라서 20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안동시는 안타깝게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립 과정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는 3개의 과정에서 나눠서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세세하게 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걸 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PT는 지금 복지관 사업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상자 발굴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무엇보다 사업 홍보와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사무국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담회와 사업 설명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자립조사 그리고 대상자 발굴에 대한 협조도 좀 충분히 많이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요 사무국장님들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순히 시설을 퇴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조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진행드렸었습니다. 이후 시설 관계자분들은 다행히 조금 원활한 협조가 돼가지고 저희 본 사업에 대해서
거주인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지역사회 자립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분들이 직접 참여 의사를 저희한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례로 저희가 소개드릴 한 명의 대상자 역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복지관에 의뢰하신 분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발굴한 다음에 자립조사 그리고 토기 상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일상의 관심사 아니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회, 4회 정도의 많은 수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추가 상담 시에는 단순히 자립 의사가 있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자립을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가보시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랑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대책 의사소통제 AAC나 몸집 이런 거를 이용해서 대상자분들의 자립 의사 그리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 대상자 같은 경우는 소변줄 사용, 부정맥, 여기증, 통풍 등의 엄청나게 많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슴 아래 경추를 다쳐가지고 가슴 아래로 아예 마비가 된 상황이어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약 20년간의 시설 생활로 인해서 지역사회 관계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저희가 대상자는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하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설 밖에서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저희는 즉각적으로 지역사회 전환보다는 단기 체험을 통한 단계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단기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시설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요. 저기가 한 방이고요. 저 방 안에서 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되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이 대상자분들은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욕구를 표현하는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체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체험은 실제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안동시의 경우에는 최대 4주, 28일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대상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복지 상담, 지역사회, 기관 이용 및 여가 활동 참여, 가계부 작성을 통한 금전관리 지원을 저희가 제공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분입니다. 저희는 이때 정해진 프로그램만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희망하는 욕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기 체험은요, 사실 주택에서 생활을 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서 규칙적으로 했다면 어떤 걸 살지, 어떤 활동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실제로 구매를 할 때 여기 주변에 마트가 어디지?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택 같은 거 보면은 알록달록한 택들은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랑 차이가 뭐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사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사고에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셨구나, 접해보지 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개인별 욕구 지원을 진행하셨습니다.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여기 주택 주변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떤 데가 있고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피해 지원금 같은 거 수령 받을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안내해 드렸고요. 직접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보면서 가족간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간이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단기 체험할 때도 사전 사후 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 같은 거 되게 사전에 많았다고 했는데 이 4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감소하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립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게 가족의 인식 변화입니다. 가족분들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사실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대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시설을 퇴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니 되게 많이 불안함도 있었고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많았지만 4주간의 단기 체험 과정에서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고 놀러를 다니고 본인의 욕구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가족분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발상이 전환이 됐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단기 체험을 통해서 지역 마트 방문하거나 친구분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식사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가정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러한 과정을 다음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거, 그리고 건강 및 의료, 경제, 일상생활,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자 욕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게 됩니다. 계획을 사실 저희 복지관의 저희 사회복지사나 기관 담당자들의 생각으로 어떤 서비스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대상자분들과 직접 같이 진행을 합니다. 어떤 욕구를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을 받을 것이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상담보다는 최소 3, 4회 이상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욕구를 구체화하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분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 여가활동 참여,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의 욕구를 확인하였고요. 이에 따라 각 영역의 목표, 지원 내용,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니라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자립지원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는 대상자 선정과 지원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동시의 경우는요, 시청 과장님이 한 분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나머지 수행기관의 장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2분, 의료기관 원장님, 거주시설 원장님, 자활센터 센터장님, 공익옹호기관장님, 이렇게 총 8명의 위원님과 1명의 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위원회는요, 단순히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 대상자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의료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 특화프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과정까지 지원해 주심으로써 저희는 대상자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 연계나 의료비 지원 등 문제점이 많은 분이시고 자립 초기에 지원이 많은 것이 필요하고 의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집중 지원형으로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은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하고 이제 자립 초기 정착을 돕는 단계입니다. 먼저 주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LH와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을 연계한 케이스입니다. 또 민간임대주택 연계를 하면서 저희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청약접근 가입 병행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상자분 같은 경우는 전동일 지역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주택을 구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주택을 확인할 때 출입문의 폭, 문턱의 높이, 화장실의 구조, 휠체어 이동 동선 이것마저 하나하나 다 체크했었고요. 지역사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주택계약 이후에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주거 환경들을 다 조성했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 안전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였고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염 벽지, 방염 커튼을 설치하는 등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과정에서도요, 단순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해야 되는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고 또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환자 유지 보수를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꼼꼼히 따져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상자가 장기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또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월 1회 자립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노후화나 안정성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지나 보수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주거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상자분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공공요금 감면 등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자립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 정착금 각 시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교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교부를 받아서 달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립 정착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분 물건을 사고 세일택이 뭔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자립 정착금을 사용하는 것도 각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생활용품, 가전, 가구 이렇게 구입하는 데까지 상담과 구입 동행 이런 것도 지원하였고 예산 관리도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사회 자립이 원활히 되신 분이셔가지고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욕구도 표현하셔서 실제로 일자리를 진행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도 같이 연계하였고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통장 관리, 적금 가입, 금전적인 금전 관리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립 초기에는 금전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시설에서 맡기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획적으로 소비할지 그리고 얼마를 저축할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할지 이런 목적성과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요.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주택을 구해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미리 저희는 활동지원 등급 판정 단계를 신청하고 방문 조사까지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는 총 240시간 한 8구간 정도의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셨고요. 이후에는 저희 도비로 활동지원 서비스 3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약 27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자립 이후 6개월 동안 시에서 12로 20시간씩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지원 유형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 200시간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적인 사고, 어떠한 과도하게 많은 명절 등등 이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례 대상자분에게 가장 큰 변화를 안겨줬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부분입니다. 자립 이전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시설 중심이었습니다. 시설 이용인, 시설 종사자하고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었는데 오랜 기간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사회로 전환 이후에는 시설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였는데요. 현재 저희 수행기관이 복지관에서 항공이나 복지학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있었지만 복지관 이용자분들과 이야기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 단체의 프로그램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센터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 많이 질문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시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여가 활동을 지내시다가 이제는 더 큰 물에 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안동에는 축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벚꽃축제, 안동 탈춤 페스티벌, 사전장군 노국축제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분은 10년 동안 못 가봤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보치아하고 친구분들 생기고 전담 인력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구경들도 해보고 본인의 삶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진이 부처님 오신 날에 재능행렬하는 사진인데 저기 두 번째 끝에 있으신 빨간색 모자 쓰신 분이 저희 대상자분인데 이렇게 돈 많이 좋아하시고 요분 욕구가 낚시입니다.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변에 옷들, 저수지 이런 거 되게 확인해보고 안에 안전 요원들은 있는지 안전 체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실제로 여기 지원도 다니기도 합니다. 대상자 분들은요 대부분일 겁니다. 모든 분들이 되게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시설 밖에서 자립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참여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의료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줄 사용, 부정맥 등등 다양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기관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른콜이 뭔지 모르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부른콜이 뭔지도 모르셨고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어요. 자립 초기에 있는 복지관 특장차를 이용해서 그 의료기관을 동행하였고요. 이제 후부터 먼저 뭐 감기나 아니면 약을 타러 가는 것 정도는 대상자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른콜 연계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의료급여 연장 신청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에서 사인만 받아가면 다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되면은 이제 연장 신청을 하고 선택 의료기관도 지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의료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약을 엄청 많이 타서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 말고요. 사업비로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경추 CT, 흉추 CT 이런 것도 받고 계시고요.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뭐 전담 인력의 동행이나 사업비로 뭐 의료비 지원 이런 과정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우리 시설에 계시다가 자립한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되게 거부감을 많이 표출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냥 시설에 살고 있었는데 일자리 안에도 수급비가 들어오는데 왜 하냐? 이런 식의 대답이 좀 많으셨습니다. 요분도 사실 처음에 그러셨고요.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자립해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견학을 시키드리던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의 자랑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동 휠체어 오래 타고 다니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욕창 문제 굉장히 심하셨다고 합니다. 욕창을 낳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고 3, 4년 전에는 보호작업장에서 8시간씩 일을 하시다가 욕창으로 1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은 조금 전일제 일자리는 거부하셔가지고 저희 복지관에서 4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자분은 처음은 되게 일자리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면은 수급비도 깎이고 나 힘들고 부른걸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힘들지 않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일자리 업무 강도도 크게 높지도 않은 상황일 뿐더러 일자리를 하면서 다양한 동료들과 또 직장의 종사자분들을 만나서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되게 또 긍정적으로 인식 변화가 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훈련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례 대상자분은 처음 저희 사업을 신청했을 때 불안감, 기대감이 거의 한 50대 50 정도였었습니다. 한 집안 자립조사, 단기 체험, 상담 등등 뭐 자원 연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거를 유지하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 행사와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일자리에도 참여하는 등 이렇게 능동적인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욕구, 대상자분들의 욕구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욕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상자, 개인의 욕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의 협조, 그리고 오랜 시간 상담, 대상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파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저희 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구축 및 연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겪었던 문제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주택 연계의 문제입니다. LH 연계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상자분들 월세 4, 50씩 내기 힘듭니다. 주거급여 이해는 4급지라서 2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한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의 금전적인 비용 분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장애인 복지 전담 공무원 간담회 개최 그리고 사업 담당 주무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에는 안동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립주택 한 채를 저희가 지금 대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부동산 업체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하고 있고 비교적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적은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협조의 문제입니다. 시설 협조 굉장히 사실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자립조사 하나로 조사가 지금 통틀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기초조사, 심층조사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원장님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을 때
저희가 뭐 들었던 말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없을 거다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우리는 기초조사까지만 해주겠다. 10층은 너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뭐 시설 입장에서는 뭐 시설 운영 부담 및 인력의 감소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라고 개인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상자 선정도 안 되고 상담할 기회조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그리고 실무회의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이해도 향상을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대상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상자 동의를 기반으로 보호자 상담하고 관계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구에 비해서 자원 연계, 어떠한 지원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마 포항시에도 실시하게 된다면 비슷한 부분이긴 할 것 같아서 살짝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하신 당사분께 큰 박수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 복지과장 이은주라고 합니다. 여러 교육을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참 열기가 뜨거운 교육은 흔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의 노인 쪽에서는 통합돌고 조만간 장애인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장애인 쪽은 우리 지역사회 지원을 하는데 가장 큰 화두 두 개입니다. 정말 시적절하게 교육 사업을 준비해 주신 위하여 장애인 국가과장이야 위원 여러분께 되게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4군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 조례를 이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참 의미가 있는 게 자립지원 처음에 탈시설이라는 그런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탈시설을 말하셨던 분들과 거주시설에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서 또 장애인분들을 품어오셨던 분들 간에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잖아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데 좀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갈등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또 거주시설에서 일하시는 시설장님들 이하 또 종사자분들, 부모회,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 복지관을 비롯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포항만의 제대로 된 자립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받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지혜롭게 정말로 이렇게 장애인들의 권익과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